저는 이은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들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죠. 태혁이와 태민이는 제 전부였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밤낮으로 일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늘 빚에 시달렸죠. 저는 남편 가게 일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밤에는 식당 일도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어느 날 큰아들 태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낡은 교복을 보고 놀렸대요. 그날 밤 남편과 의논해서 적금을 깼어요. 다음 날 태혁이에게 새 교복을 사줬죠. 아들이 환하게 웃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작은 아들 태민이는 공부를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비싼 참고서를 사줄 형편이 안 됐죠. 어느 날 태민이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태민이가 영재예요. 잘 키우셔야 해요. 그 말씀에 결심했어요. 밤일을 하나 더 늘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태민이에게 필요한 책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걸 걱정했어요. 여보, 그만 쉬어. 애들이 다 알아서 크겠지. 그때마다 말했죠. 당신, 우리 애들 꼭 잘 되는 거 봐야 해. 그때 웃으면서 쉬어도 늦지 않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우리 태혁이, 태민이만 잘 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태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태민이는 유명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죠.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태혁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가 기억나요.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어요. 비싼 한정식 집이었죠. 평생 처음 가봤어요. 태혁이가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태민이도 연구소에 들어가고 첫 논문을 발표했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엄마, 내 이름으로 첫 논문 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새 일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살았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막걸리를 마시며 밤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 애들 잘 키웠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꼭 껴안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자식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 살림 차리느라 바쁜 거지 하고요.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태혁이는 회사 일로 바빠졌어요. 해외 출장도 잦아졌죠. 가끔 전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끊어버리곤 했어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민이도 연구에 몰두하느라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연구실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나오는 태민이를 보니 반가워서 달려갔죠. 그런데 태민이가 하는 말이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중요한 실험 중이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얼굴을 붉히곤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없을 때 서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다투었대요. 그래도 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키우느라 다들 바쁜 거지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밤마다 앨범을 보며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던 자식들의 눈빛이 그리웠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거실로 뛰어갔죠.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죠. 심장마비였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얼마나 울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떠나고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마다 든든하게 저를 지켜준 남편,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한 남편. 이제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기다렸어요. 태혁이와 태민이가 달려왔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보였어요. 바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온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와중에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늘 제 곁에서 모든 걸 도맡아 하던 남편의 모습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텅 빈 집, 남편의 물건들. 모든 게 제 가슴을 옥죄어 왔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급히 돌아갔고 저는 홀로 그 큰 집에 남겨졌어요. 밤이 되자 더욱 외로워졌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죠.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들던 순간들. 이제 그런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구나 싶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꾸준히 적금을 부어왔더라고요. 저와 자식들을 위해서요. 통장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숙이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를 위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준 남편.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에게 소홀했는지 깨달았어요. 항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남편이 매일 일기를 썼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은수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이제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부탁이 있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줘. 그동안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잖아. 이젠 당신의 행복을 찾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을 소홀히 했는지, 얼마나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살았는지 깨달았죠. 남편의 사랑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자식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자주 가던 동네 시장에 나갔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끼익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저를 들이받은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크게 다쳐서 걷기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정도 후에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쁘다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큰 아들 태혁이가 보낸 간병인이 저를 돌봐주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직접 가고 싶지만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전화로 들은 태혁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작은 아들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금 중요한 연구 과제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곧 갈게요.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나날들, 그들의 성공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은숙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놈들 다 제 살기 바쁜 세상이에요. 그 말에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일어나야 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갔어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의 방문은 없었어요. 가끔 오는 전화 통화가 전부였죠.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한 젊은 부부를 봤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퇴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부부는 할머니의 짐을 들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썰렁한 기운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온통 적막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지만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죠.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으려니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어요. 늘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리라도 들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밤이 되니 더욱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옆자리에 없는 남편을 자꾸 찾게 되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어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막상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랐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죠.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도 그들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포기했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큰아들 태혁이네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준비도 없이. 미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손주 얼굴이라도 보면 위안이 될 것 같아서요. 미안해, 미진아.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손주요? 어머, 준서 지금 학원 갔어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거예요. 발길을 돌리려는 저를 미진이가 마지못해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미진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미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부부도 바쁘고 아이도 학원, 공부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내가 언제 자주 갔다고 그러는 걸까? 지난 3개월 동안 겨우 2번 갔을 뿐인데. 미진아, 내가 그렇게 자주 왔니? 난 그저. 어머니,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정말 힘들어요. 미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구나. 알겠다, 미진아. 내가 이해가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연락하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돌아서는데 미진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준서 옷이나 장난감 사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저는 작은 아들 태민이네로 향했어요. 큰 며느리와의 일을 겪고 나니 작은 며느리 수진이라도 반갑게 맞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태민이네 집 앞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우리 민지 보고 싶어서. 민지요? 민지 지금 피아노 학원 갔어요. 어머니, 제가 문자로 보냈잖아요.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요. 그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나 그런 문자 못 받았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나 보네. 수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존중하잖아요. 존중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자꾸 저희 살림에 간섭하시는 게 불편해요. 음식이 짜다. 민지 옷이 얇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간섭이라고? 너희들 어릴 때는 내 말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듣기 싫은가 보구나. 수진이의 얼굴도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희도 다 컸고, 제 나름의 육아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말다툼이 오고 갔어요. 서로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깊은 한숨만 남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나는 갈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수진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민지한테 옛날 얘기 그만해 주세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 들으면 민지가 혼란스러워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의 이야기, 내 경험이 손주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걸까? 문득 예전에 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그때 나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냉담하진 않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이 들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들과의 다툼을 겪고 나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의 가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들과의 다툼 이후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짙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어요. 가끔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한 입 먹고 나면 목이 메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낮과 밤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밤중에 깨어 있고 해가 뜰 때쯤 잠이 드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됐죠. 가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몇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이내 내려놓곤 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거울 속 늙고 초라해진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한때는 활기차고 당당했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 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갔어요. 예전에는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방치된 집안 살림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가끔 산책을 나가볼까 하다가도 금세 포기했어요. 밖에 나가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건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옛날을 회상하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곧 눈물로 번지고 말았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는 걸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썼던 일기였죠. 그 속에는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그 시절의 저를 보며 지금의 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게 됐어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졌어요.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가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양이 늘어갔죠. 술을 마시면 잠깐이나마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숙취로 깨어날 때면 더 큰 공허함이 저를 덮쳤어요. 몸도 점점 약해져 갔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어지러움도 자주 느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끔 옛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어갔어요. 집 안에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사라지면 누가 찾을까? 얼마나 지나야 사람들이 내가 없다는 걸 알아차릴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그 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더욱 아파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증상들이 하나둘 제 모습과 일치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어요. 나도 우울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죠. 시간은 왜 이리 더디게 가는지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줬겠죠.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우울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때는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잠들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겨우 손을 뻗어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 침대 위였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술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다고 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신이 몽롱했어요. 간호사들이 오가며 체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도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제 상태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 없었죠. 간호사 말로는 제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루는 옆 병상에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입원하셨어요. 그 할머니도 저처럼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딸, 아들, 며느리, 사위.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었죠. 밤새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간호사들도 그 할머니를 특별히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들이 자주 오니까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반면 저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환자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보호자들이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날 밤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나도 저렇게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 할머니는 행복하겠다. 곁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그 순간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젊은 시절부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나날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삶이었을까?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행복은 완전히 잃어버렸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죠.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런 관심과 배려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점차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것도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은숙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오랜만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썰렁한 기운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집을 새롭게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을 안고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죠.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어색하기만 했지만 점차 물감과 물이 만나 종이 위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매주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창밖의 나무, 꽃, 하늘. 일상의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 근처 공원으로 스케치를 나갔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연필로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그림에 집중하다 보니 주변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뭘 그리세요? 갑자기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저기 연못이랑 오리들을 그리고 있단다. 우와, 정말 비슷해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림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다른 어르신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자식들이 와서 구경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림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갔어요. 집에 돌아와 그날 그린 그림을 벽에 걸어두곤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제 일상에 활기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림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는 색연필이 되었죠. 앞으로 어떤 그림들을 그리게 될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명절 당일에도 제 그림 그리기는 이어졌어요. 자식들 보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니까요.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어디? 알아서 뭐하게? 지금 어머니 보러 가고 있어요. 30분이면 도착해요. 다시 돌아가. 네. 뭐라고요? 니네 집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예요. 돌아가라뇨? 친정에 가려다가 어머님 뵈러 가는 건데. 돌아가라면 돌아가.
너네 꼴도 보기 싫어. 다시 한번 말할게. 돌아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니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를 용서하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와서 용서는 무슨?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 어디 있었어?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전화 한 통 했어? 평생을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굽고 손발 닳도록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명절 때마다 오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더라.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내가 늙었다고 무시해? 아직 정신 멀쩡해. 너희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어. 너희 며느리들 그렇게 나 싫어하는 거 몰랐을 줄 알아?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야? 돈 때문에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제 쓸모 없어진 거야? 난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너희한텐 그것마저도 사치였나 보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너무 늦었어. 나도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행복할지도 몰라. 그동안 너희 눈치 보느라 못한 것들 이제 다 해볼 거야. 어머니, 바쁘면 못 찾아갈 수도 있지. 너무하시네요. 이제 효도 좀 하겠다는데 태민이도 가고 있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면 지엄마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안 기어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 너희를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너희 학비 대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거 기억나? 너희 입에 좋은 것 들어가게 하려고 나는 굶어가며 일했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너희 앞길 막힐까봐 눈물도 못 흘리고 혼자 속으로 삼켰어.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 웃기지 마. 효도는 평소에 하는 거야. 호두과자 같은 자식들아. 명절 때 잠깐 얼굴 비치는 게 효도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무 사랑해서 잘못한 거야? 너희한테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 하나야? 이제 그만할래.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10분 뒤. 엄마 저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바뀌세요. 집으로 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네 형한테 못 들었어? 너는 네 형보다 더한 놈이야. 지 엄마가 지 마누라랑 싸웠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했니? 결혼도 어디서 그런 못돼 처먹은 여자랑 해가지고는. 그 여자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변했어.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잊었어? 너 어릴 때 아프다고 밤새 끓여준 미역국은 기억도 안 나? 너 좋다고 학원비에 과외비에 내 월급 다 털어넣은 거 까맣게 잊었어? 네가 대학 붙고 연구원으로 일하게 돼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그때 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뭐야? 나 이제 너한테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재혼하라는 말도 많았어. 근데 왜 안 했게? 다 너희 때문이야. 근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네 마누라들 눈치 보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늦었어. 엄마. 그래도 왔으니까 사과드릴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1번 돌아간다. 2번 꺼진다. 둘 중에 하나 해. 전화 끊어. 못된 자식들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요.
휴대폰을 꺼두고 책장에서 오래된 여행 책자를 꺼냈어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저는 곧바로 강원도로 떠났어요. 먼저 설악산을 갔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설악산에 도착하자마자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상쾌함이 온몸을 감쌌죠.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힘들었지만 조금씩 걸어갈수록 몸이 적응되는 걸 느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위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 새들의 지저귐.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중간중간 쉬어가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어요. 탁 트인 전망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행객들도 많았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하산길에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함께 걸었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매년 설악산을 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풀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해변으로 향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걸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해변 근처 포장마차에서 오징어 순대를 사 먹었어요. 젊었을 때 자주 먹던 맛이 그대로더라고요. 그 맛을 느끼며 옛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일부였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어요.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까, 봉사활동을 해볼까, 아니면 외국어를 배워볼까.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강원도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연 속에서 저를 돌아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의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이은숙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기대되고 설레요.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요한 집 안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그들에게 매달리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요. 물론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래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다잡아요. 이은숙,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 때야 하고요. 자식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저 서로 다른 삶을 살기로 한 거죠.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어쩌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때로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저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지금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손주와 함께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파오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니? 그러면 답은 항상 아니에요.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혹시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자식들에게 매달려 살았을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용기를 응원해 주실 수도 있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어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은 사라져 갔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떠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하면서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살던 때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결정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제는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든 후회든 온전히 제 몫이 되겠죠.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언제나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자 효도랍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용기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오히려 아쉬움이 들어요. 조금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해요. 아직 제 인생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가능하다고 믿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효도라고 믿습니다.